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서양호 평론가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청와대 이전 뒤에는 첫 회견인데요. 이 대통령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속에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자회견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지요? 먼저 2026년 1월 1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5대 대전환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인데 아마 그 이재명 정부를 운영한 지 2년 차 올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민생, 경제, 외교안보, 국방, 사회문화 세 개 분야로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고 특히 지난번에 신년사 얘기했던 5대 전환 논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관심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체포 그리고 그린랜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합병 문제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문제와 더더군다나 무인기로 인해서 촉발된 최근에 남북 간의 갈등에 대한 외교 안보 현안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 주목되고요. 기자들은 뭐 이런 대통령의 일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현안인 이해훈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 그리고 내란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검찰 개혁 장동혁 야당 대표의 단식 문제 네. 그리고 최근에 민감한 부동산 환율 문제 이런 현안과 관련된 기자들은 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측이 먼저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민주당 정부의 한일 외교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한일 외교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5번째 다 그렇고요. 이번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두 번 전부 상당히 실리 외교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 다 필요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지금 전향적으로 바꾼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조세 탄광 수모 사고와 관련돼서 희생자의 DNA, 네. DNA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협력하겠다 DNA 확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다케시마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 역시 소수 정파로서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한국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상황이고 네. 이재명 정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 상황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호 평론가님,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 이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네요. 네, 그러게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과연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면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무엇보다 두 가지 점에 가장 큰 이번 사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라 개인적인 사건이 개인적인 배경에서 한 거라고 하지만 군 지휘 통제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청와대의 안보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훼손시켰다는 측면하고 네.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은 이걸 통해서 대남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남북 긴장의 한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조사 촉구를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3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용산에서 근무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게 개인 일탈이 아니라 뭔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강경주의자들이 비선이 개입된 사건이 아닌가에 대해서 실체가 좀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남북의 긴장을 경색화하기 위한 무인기를 북에 보내서
내란을 유발시켰던 이런 행위처럼 남북 관계를 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분명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현지 투자가 없으면 뭐 100% 관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경제국 대만은 막대한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네네. 우리는 이미 이제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게 반도체를 빌미로 그럼 또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일단 미국의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는 뉴노멀이잖아요. 네. 한 번 어떤 정해진 게 영원히 확정된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트럼프 2기 때 계속 관세와 관련된 발표를 보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대만과의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지켜봤는데 굉장히 늦게 됐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비해서 2,500억 달러거든요. 대만은 확정된 게. 그런데 현지 투자를 한다는 그런 그 이유로 수입 관세를 완전히 면제했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미국과 팩트시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원칙을 고수하자. 그러니까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협상이 끝났으므로 최소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뭘까라는 이미 팩트시티에 우리가 그렇게 원칙을 세웠으므로 그것을 사실은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만보다 못하게 지금 현지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저희가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유동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호 평론가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뭐 전형적인 성동격서 전략, 그린란드 합병을 소리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 그린란드 문제에 파병한 8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2월부터 10% 올리겠다, 뭐 6월부터는 25% 올리겠다고 하지만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WTO라든가 국제협력기구에서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현실화되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최근에 뭐 트럼프의 강경 노선에 의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2, 3% 올랐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국내에 취약해진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지자 결집용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이해관계나 지정학적 위치도 없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사태를 관망하고 한국의 영향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태도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론가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았는데요. 뭐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희박해서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 163명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들, 원내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실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163명 중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여러 가지 어떤 인연으로 가까운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일각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경우처럼 어떤 약점을 가진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게도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의혹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정청래 대표가 표현하듯이 휴먼 에러로 표현될 수 있을까? 당의 어떤 시스템 문제,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거를 지금 한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 당은 20, 30년 전에 매표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그 불똥이 당에 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사실 무언의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163명을 표 계산할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번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서평론가님,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00명 63명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163명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네. 서평론가님,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검증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9일 청문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귀결될까요? 단독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서 대통령실이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한 것은 사실 뭐 결정적 한 방이 없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갑질 의혹이라던가 부동산 청약 의혹 그리고 자료 제출을 미흡했다라고 하는 야당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것 이외에 위법한 사항이나 불법적 사항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느니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이해운 장관의 검증 절차, 청문 절차에 흠집을 내므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독선적 행정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이콧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찌됐든 야당의 거부로 이해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지만 청문회가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 장관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당에서 힘 있는 그 장관으로 대우해주지 않을 것이고 야당은 아마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면담을 거부한다던가 불출석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청문회는 통과하더라도 힘을 잃은 식물 장관이 될 우려가 매우 높아서 아마 청문회 경과한 이후에 국민적 여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중근 평론가는 어떤 시각이세요?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 이제 의혹들을 소명하더라도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문회 말씀을 하나 드리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더라도 개혁신당은 들어갈 겁니다.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천하람 원내대표가 아주 결정타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비망록이라고 해서 이해운 의원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사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뇌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또 결정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지 이번 청문회에 또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였더라고요. 뭐냐면 녹취라든지 영상을 틀어도 된다. 이거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또 뭐 국민의힘이 안 나오더라도 나설 가능성이 크고 결정적으로는 이건 야당의 낙마의 어떤 문제가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문제는 일단 도덕성, 뭐 그다음에 준법성, 그다음에 정체성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여당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게 너무나 부담이 될 그런 의혹들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낙마를 하든 안 하든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건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또 다른 어떤 의혹이 나타나거나 결정적 의혹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옹호할 수 없다라는 기류가 그래서 정권에 대한 부담 첫 번째 선거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가 사실 이해운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임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걸림돌이 전 될 것 같습니다. 서평론가님, 강선호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들 진술이 다 엇갈립니다. 지금 이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하고 있는데 강 의원은 전 보좌관이 돈 받은 걸 나중에 알았고 즉각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전 보좌관은 강 의원이 시켜서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잖아요. 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되었다.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하면 양자에게 도움이 될 텐데 아마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면서 누가 이 문제의 주범인가 이것을 다투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찰에서는 그 김경 시의원이 공천 얘기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공천 여부는 공천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공천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었는가를 주로 보는 묵시적인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유무죄를 따지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강선호 의원 그 소환이 임박해 있으므로 아마 관련된 사무국장과
김경 의원을 조사한 이후에 강선호 의원을 부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실체에 접근해가지 않나 싶고요. 민주당은 아마 경찰 수사가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네. 강선호 의원을 제명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어떤 그 혐의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서 민주당은 선을 그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호 의원이라든가 김병기 의원이라든가 지속돼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악재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마 일정한 사건이 수습된 그 즈음에서 어떠한 입장을 좀 표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의원은 강선호 의원이 먼저 1억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3자 대질까지 가는 겁니까? 네, 세 사람이 지금 말이 달라졌어요. 네. 김경식 의원은 처음에는 보좌관이 돈을 요구했다라고 했다가 지금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이 좀 바뀌었고요. 남 보좌관은 끊임없이 나는 그것이 돈인지를 몰랐다.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은 나는 처음부터 돈을 안 받고 남 보좌관이 받았다. 이런 네. 입장이므로 아까 표현하셨듯이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뭐 전형적인 재수의 딜레마죠. 자신의 형량을 어떻게든 줄이거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실 여부 상관없는 자신에게 유리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돈을 준 사람의 그런 진술이 얼만큼 일관성 있게 네. 또 구체적으로 지속되느냐에 딸려 있다고 보면 지금 김경식 의원이 계속 말을 바꾸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네. 여겨집니다. 그러면 3자 대지를 하면 이건 금방 드러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호 평론가님,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1대1로 등가시키는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 아니냐 여러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느냐. 네. 지금 현재 지도부고 당 대표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인지도상으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올 8월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전에 당원 권리당원 1인 1표를 해서 연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의 권리당원 1인 1표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대의원과 당원이 60대 1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20대 1로 완화시켰고요. 이 정청래 대표가 1대 1로 완화시킵니다. 이건 시대적 흐름이고 헌법상에 선거권에서 평등에 대한 그 평등 선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지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그 민주당 당원이 너무 많아서 표에 너무 과대표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과소되는 경우가 있고 영남에는 당원 수가 너무 적어서 과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인구 비율과 당원 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정에 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의 문제하고 네. 뭐 대의원의 역할과 중앙위원회 역할은 그럼 간선 선임돼 있는 간부들 필요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외에 정책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원과 중앙위원회 권한을 좀 명확히 한다던가 이런 뭐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나한테 유리하는 전당대회 전이 아니라 전당대회 후로 하겠다. 네. 뭐 그렇게까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특검, 이른바 수상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지금 단식 투쟁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태를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의도가 있게 비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이미 개혁신당과 연대를 통해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을 하겠다.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는데 날짜만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갑자기 새벽 1시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와 관련돼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발표를 하고 또 하필이면 결정문은 뭐 3번이나 바꾸고 하는 와중에 징계를 강행하겠다라고 한 순간
언론들이 정말 뭐 칼럼, 사설 다 일면 톱 뭐 다 동원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네.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이 당의 원로들마저도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면서 회의를 불참하겠다. 물론 이게 박민영 대변인의 그런 막말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가 보여왔던 편협한 어떤 그런 그 당 운영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어쨌든 이게 단식으로 돌입됐고 단식으로 돌입되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지난번에도 굉장히 어떤 몰리는 어떤 상황, 지지율도 떨어지고 했을 때 24시간 필리버스터로 한번 분위기를 전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네네. 그 계속 내부 싸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당내에서 네네.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나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갑작스럽게 사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친한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마치 이것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와 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당을 지금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한 대표가 오늘 어쨌든 징계는 정치 보복이지만 당대표로 지낸 입장에서 당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공은 장동혁 대표한테 갈 겁니다. 분명 언론에서도 계속 한동훈 대표도 사과를 하고 장동혁 대표도 징계를 처리하라.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장 대표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야당 뭐 내부 갈등 씨름하는 사이 정부 여당 지방선거 좀 승리를 향한 움직임 본격하고 있잖아요.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수사 대상에 내란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은 이게 지방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좀 반발을 하고 있네요. 아니 뭐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는데 그것이 지방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그 퇴직한 군 장성이든 그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내란 문제에 대해서 치외 법권으로 둬야 한다. 내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내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국민의힘 주장이 오히려 지방선거에 오히려 개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3대 특검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도 아직 미흡한 게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인 경우에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라든가 해병대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을 왜 구명운동을 누군가에 시작되었는가의 문제라든가 네. 내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12.3 불법 계엄은 실질적으로 누가 배후 조정이었는가 이런 산적한 과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해결하자는 국민적 요구에 있어서 3대 종합특검을 할 것인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 2월 19일 날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했지 않습니까? 네.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다라면 저는 그 이후로부터 내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이슈에서 많이 사그라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서울을 전후로 해서 여야가 본격적인 민생 경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야당으로서도 뭐 이번 지방선거 불리할 것만 아닌 것 같으니까 내란을 피하는 목적으로 지방선거 탓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 이게 행정통합 속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에서도 뭐 각각 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씩 40조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행정 그 통합 문제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그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네. 40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도 밝혔고 아마 그 앞으로 신년 기자회견에도 밝힐 텐데 그 지방 분권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이야기할 계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 소멸 문제가 예전에는 호남 문제였는데 지금은 영남에 대구와 구미를 이어서 포항, 울산 뭐 그러니까 전역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네. 문제가 돼서 지방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없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하는 한 목소리를 내야지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유익하지 이걸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